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가? 하늘도 아니고 이 깊은 땅 속에? 자, 그때 제가 얻은 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그 광산에서 좀 근무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라고 하죠. 그 아래 해양을 연구하는 해양개발연구소라고 하는 부설 연구기관이 있는데, 연구원을 뽑는다고 아는 선배가 알려줘서 뼈를 묻겠다던 다짐은 까맣게 잊은 채 얼른 서울로 가서 응시를 했더니 덜컥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합격하고 보니까 정식 연구원이 아니고 소위 파블요원, 다시 말해서 프랑스 파견 요원으로 선발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는 해양학이라는 것이 진짜 초창기라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선발해서 해양 분야 선진국인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 배워서 오게 한 다음에 정식 연구원으로 만들어 근무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선발이 된 후에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2년이 지나서야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까지는 쪽배를 타고 여러 가지 해양 조사를 하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배가 다니는 해면으로 올라온 셈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1977년 말에 드디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그 당시 국가적으로 필요했던 석유 탐사에 아주 유용한 미고생물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기로 하고 떠났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먼저 가 있던 대학 선배가 이미 그 분야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해양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해양 원격 탐사라는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원격 탐사, 좀 생소한 이름이죠. 좀 전에 미고생물학도 그렇지만요, 간단히 설명하면 미고생물은 물속의 플랑크톤 같은 작은 생물이 화석으로 변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석유 생성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학문을 미고생물학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또 해양 원격 탐사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바다를 관측하는 기술입니다. 당시로는 최신 첨단 기술에 해당되죠. 위성 영상을 판독하다 보면 저는 은근히 저 자신 우주 공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도 가지곤 합니다. 하여간 그걸로 학위를 하고 돌아오니까 국내에는 그 분야에서 외국 학위를 따고 귀국한 1호 박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후에 키스트는 카이스트로 변하고 해양개발연구소도 몇 년 후에 독립해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되었다가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재발족하였는데, 저는 거기서 쭉 근무를 하고 정년 퇴임을 하고 새로 창립된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초대 원장을 지난 후에 지금까지 위성 원격 탐사에 의한 해양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 탈 없죠. 큰 은혜죠.
PPT를 여기는 이 하나로 빌딩하고 태화 사회관하고 같이 있는 그 장면이 저쪽 위에 있고요. 위성 영상입니다. 자, 수직갱도 2000m에서 지금 그 지하에서 바다 위로 올라와서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제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땅속 깊은 곳에서 해면 위로 끌어올리셨다가 이제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저 우주까지 이끄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개천에서 용난샘 아닙니까?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용이긴 하지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홍룡, 용용자입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여기서 잠깐 틈을 내서 해양 원격 탐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로호 3차 발사입니다. 요거는 누리호 3호 발사입니다. 제가 왜 3차하고 3호라고 했을까요? 나로호는 한 가지 나로호 하나를 가지고 1차 실패, 2차 실패, 3차에만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누리호는 1차는 실패했지만 다른 2호를 가지고 성공, 3호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3호라고 얘기를 하죠. 순전히 우리 기술. 나로호는 러시아하고 사실은 러시아 기술입니다. 누리호는 우리 기술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호가 발사체로 올라가지만 거기는 위성을 탑재해서 위성을 궤도 위에 올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3호가 발사되고 나서 위성의 크기를 봤더니 100kg 정도 되는 과학 위성이었어요. 누리호는 약 1톤 정도의 위성을 올렸습니다. 제가 공부한 원격 탐사에 사용된 위성은 그거보다 더 큰 위성인데 2010년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 위성센터에서 그 컨셉을 만들어서 올린 위성이 있습니다. 그게 천리안 위성이에요. 천리안 위성은 2.5톤입니다. 2.5톤. 그런데 그 큰 위성을 우리나라 기술로는 못 올리니까 프랑스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올렸는데 프랑스의 발사체는 2.5톤짜리 두 개를 실어서 올렸어요. 하나는 한국 거,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 두 개를, 그러니까 5톤을 밀어서 올린 거죠. 우리는 1톤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발사 성공했다, 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해양연구원 위성센터장을 할 때 이 천리안 1호 위성, 조금 아까 보여드린 건 2호 위성, 몇 년 전에 올라간 2호 위성인데 1호 위성을 올렸는데 보통 인공위성하고 다른 게 지금 이 궤도를 보면 제일 가운데 노란색 궤도가 보통의 위성 궤도입니다. 그걸 극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극궤도 위성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북극하고 남극하고를 빽빽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돌고 있는 동안에 지구가 도니까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극궤도 위성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정지궤도 위성인데,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기는 도는데 지구의 자전하고 같이 돌아요. 이렇게 같이 도니까 한 곳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극궤도 위성은 지구 전체를 보는 거고, 극궤도 위성은 한 곳만 보는 거고, 저희가 쏴 올린 천리안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극궤도 위성은 지상으로부터 한 500km, 700km에서 돌아요. 극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은 35,000km 밖에서 돌아야 돼요. 한 50배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안경도 좋아야 되죠.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뭐 대강 봐도 되지만, 그래서 어려운 것을 저희 한국해양연구원 그 위성센터가 한국우주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이제 보면은 요건 2호를 올렸는데, 1호는 2010년에 올렸습니다. 2호는 2020년에 올렸는데 2호는 3.4톤. 요거는 프랑스에서 올린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정지궤도에서 이렇게 생긴 거다 이거죠. 뭘 하느냐?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이라 그러면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 전문 용어로는 사진이라 그러지 않고 영상이라 그럽니다. 이미지. 왜냐하면은 요새 다 이미지예요. 이 핸드폰 가지고 찍는 것도 다 디지털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 이미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있죠. 그 강광판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천리안 위성이 1호나 2호나 똑같은 지역을 봅니다. 항상 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고 중국의 일부, 일본. 다시 말해서 동해, 서해, 남해, 일본밖에 태평양을 커버하는 해양위성입니다. 요거는 천연색인데 조금 더 인핸스 해가지고 강조를 해서 더 이제 색깔을 진하게 했는데, 그냥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천연색 영상입니다. 자, 그걸 더 인핸스 해보니까 뭐 보이는 게 조금 더 보이죠? 보면 한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파란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이 저렇게 돼서 저 흙탕물 때문에 서해가 황해가 됐죠. 노란색 흙탕물이라서. 그 다음에 한반도 저쪽 바해만에서부터 허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그거는 황사입니다. 황사. 그러니까 흙탕물이 보이고 황사가 보이고 구름이 보이죠. 구름인데 제주도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무늬처럼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가죠. 그거는 바람이 쭉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높기 때문에 뺑글뺑글 돌면서 거기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200km가 넘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생겨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고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이제 보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는 바다의 플랑크톤 분포를 보여주는데요. 파란색이 짙은 데, 초록색이 짙은 데는 플랑크톤이 꽤 많은 데고, 노란색은 더 많은 데고, 빨간색은 더 많은 데고, 조금 밝은 파란색은 이제 조금 덜
많은 데죠. 분포가 높은 데 쪽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이는 게 또 있죠. 동해 바다에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게 해류가 그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성 영상을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보면 또 파란 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의 녹조인데요. 광생이 모자반이라고 가시파래라고도 해요. 우리 유순애 박사는 아마 잘 알 거예요. 저렇게 많이 분포가 되는, 저거는 인공위성 영상을 가지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의 적조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죠.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곳을 계속해서 보니까 마치 CCTV 보는 것처럼, CCTV가 한 곳만 보니까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없던 사람이 생기고 누가 어디로 가고 하는 변화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한 장면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있던 거를 겹쳐서 이렇게 보면 변화상이 보이는 겁니다. 요런 것들을 하는 게 해양 원격 탐사지요. 자, 변화상을 보니까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것은 요것도 이제 그 플랑크톤 분포인데요. 플랑크톤 분포인데 지금 이쪽이 한국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에서 일본 가운데가 이제 울릉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용승 현상이라고 해서 바닷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영양화가 돼서 플랑크톤이 많이 그 분포를 하는데 그것들이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연구 방법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우리가 위성 영상을 이용하니까 한눈에 알 수 있죠.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저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공위성 영상의 특징입니다. 황사 지독했죠? 아마 내년 봄에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황사가 이렇게 오는 걸 위성이 잡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잡는데 이런 것도 잡습니다. 야경, 북한 보세요. 이 영상을 많이 보셨죠? 그죠? 북한은 평양만 한 점으로 보이죠. 신의주의 근처만, 저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암흑의 세계가 북한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암흑의 세계를 위성 영상은 보여주고 있죠. 구로시오라는 거는 일본 바깥해 쪽으로 그 태평양, 서태평양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화살표, 저 굵은 화살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가는 큰 해류를 얘기합니다. 저게 쭉 올라가서 알류산 열도를 지나서 북아메리카로 해서 시애틀까지, 그쪽까지 쭉 해서 다시 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이나 그 동네에 해양성 기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더운 바닷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느냐, 최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서 해양학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데, 후쿠시마 원전 아시죠? 폭발했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지금 폐수를 갖다가 오염수라 그러네.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내버린다고 이제 한쪽에서는 아이고 괜찮아 그러고 한쪽에서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지금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그걸 조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조사할 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로시오가 가면 한국 쪽으로 안 옵니다. 저는 해양학자로서 하는 얘기인데, 한국 쪽으로 안 가고 미국 쪽으로 해서 한국으로 오려면 한 10년이나 돼야 오는데, 미국에 가도 이미 다 희석이 돼서 아무런 것도 안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공위성 때 우리나라 인공위성들입니다. 컴셋 1에서부터 컴셋 2. 컴셋 콘은 한국의 멀티퍼포즈, MP는 멀티퍼포즈, 그러니까 다목적 위성이 이렇게 변천했는데,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위성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조만한데 위성이 저렇게 크구나. 왜 그럴까요? 위성의 수명 때문입니다. 위성이 지금 저 위에 보면은 무슨 챔버 같은 게 있죠? 이런 통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큰 거예요. 저기다 뭘 싣고 가느냐 하면 CO2 가스를 싣고 가요. CO2 가스는 이 압축을 하면 아주 많이 압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싣고 가다가 발사를 하면 자기 궤도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먼 궤도로 가면은 CO2 가스를 저 가스총으로 이렇게 쏩니다. 쏴서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자기 궤도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발사가 아주 성공했다 그러면은 저 가스를 많이 안 쓰고도 궤도를 찾아 들어가는 거고, 좀 문제가 있다는 건 멀리 있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소비한 겁니다. 그런데 제 궤도를 찾아갔어도 지구를 돌고 있는 동안에 요리비틀 조리비틀, 우리 양들이 제갈길 가듯이 요리비틀 조리비틀 뭐 뒤집어지고 뭐 이럽니다. 그때마다 가스총을 쏴가지고 자세 제어를 하게 돼요. 자세 제어를 쭉 하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를 다 써요. 그게 인공위성의 끝입니다. 그 인공위성의 카메라가 고장나거나 또 무슨 태양 전지판이 문제가 있거나, 이것도 뭐 수명에 관계가 되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인공위성의 수명은 가스의 존재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스 한 번 쓸 일이 남았다. 어떻게 할까요? 우주 밖으로 쏴서 지구로 떨어뜨립니다. 왜? 지구를 향해서 쏘면 우주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우주 쓰레기가 돼요. 문제가 되지요. 지구로 떨어뜨리면 지구로 들어오다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대기권에서는 타버리죠. 그래서 지구로 떨어지는 위성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위성의 수명이에요. 우리가 날린 천리안 위성은 마지막까지 수명을 다 했지만 아직도 때가 되면 필요하면 찍고 하는 1호가 살아있고 2호도 지금 살아있는 셈입니다. 아까 제가 어쨌건 하여튼 뭐 지하에서 해면으로 갔다가 우주 일을 하게 되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일까요?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순조롭게 잘된 일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한테 주신 은총이 참 크시고 그래서 감사하긴 하지만요.
저는 한 10년 전 우리 신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전하신 말씀 중에서 뭐 다른 말씀도 다 좋지만은 특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서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잠시 죄성에 잡혀 있을 때라도 절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며 제가 허물 많고 부족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아시죠? 유리 가가린, 세계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지구를 쳐다본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죠. 우주 궤도를 한 108분 동안 돌면서 아마 108분이면은 지구 한 바퀴 정도 도는 겁니다. 지금 저 극궤도 위성이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한 108분 정도 돼요. 정지궤도 위성이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몇 시간 될까요? 지구하고 똑같이 돈다 그랬죠? 24시간 똑같이 도니까 108분이면 지구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은 검고 지구둘레는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빛난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후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또 우주에 1년 후에 갔습니다. 2016년까지 살아 계셨는데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그 훈장까지 이렇게 받는 장면이 있죠. 이분은 우주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구나 그랬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 한 것 아닐까요? 저는 유리 가가린이나 존 글렌 두 사람 다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를 말했을 뿐이니까요. 다만 공산주의 유물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리 가가린에게는 성령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고, 기독교인인 존 글렌은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이 우주에서도 보인 것 아닐까요? 자, 여기서 그 옛날 지하 2000m 바닥에서 제가 가졌던 의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한번. 거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계셨습니다. 왜요? 제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 당시 별로 신앙이 깊지도 않고, 또 우리 동생 그 유 교수도 알지만 천방지축이었던 저로서는 일반 사람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들어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가면 저절로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말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야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모양입니다. 실상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계시지만 말입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것도 지질학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질학 하면 신앙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조금 배치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 지질학과 교수님 여러분이 계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읽고 제가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 다음에 느낀 건데요. 과학 지질학이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죠? 천지창조에 있습니다. 천지창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배치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란 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작품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려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우주의 생성과 지구의 생성을 알게 된, 그리고 지구가 천체 중에 하나, 지동설을 안 게 언젠가요? 천동설 말고 지동설을 한 게 불과 한 200년 전? 그때 아닙니까? 그때 과학도 아니고 철학하시는 분이 해서 이제 알게 된 게 그거죠. 하나님의 작품은요,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쓰셨잖아요. 모세가 과학자입니까? 해양학자예요? 지질학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의 첫 소절을 쓰면서 한 게 200년 전에서야 겨우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을 그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카오스였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다. 물과 땅이 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생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디서부터 만드셨어요? 물속에서부터 만드셨다. 인간은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 과학적으로 그걸 알게 된 게 몇백 년밖에 안 돼요. 인간이 그걸 알아낸 게. 근데 모세는 그 옛날에 그걸 성경에 쓴 거예요. 그냥 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천지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인제서야 알았는데 모세는 그때 벌써 설명을 하고 있는, 이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과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차츰차츰 알아나가는 것이 그게 과학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을 부정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나로호 말씀드렸죠. 2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을 했는데 큰 것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 왜 그런지 잘 기억이 없는데, 두 번째는 조그만 밸브 하나가 뭐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실패했어요. 조그만 밸브, 다른 거 다 완벽하고 조그만 밸브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안 그러실지 몰라. 저는 결함투성이거든요. 밸브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도 고장, 저기도 고장, 여기도 이상하고 막 죄인이죠. 그런데 나로호는 하나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향하는 우주선처럼 만드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파일로트를 따라서 틀림없이 주님을 뵐 거라고 믿습니다. 우주공학보다, 우주과학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드셨으니까 고치시잖아요. 고치셔서 쓰시고 곁에 두시잖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만 살아서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